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7세기 백제와 고구려 멸망 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답니다. 고구려는 몰라도 특히 백제기 유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하게도 선진 기술력들까지 같이 전파되었죠. 백제계 고구려계 도레인들이 대거 생겨난 겁니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그 도레인들이 일본에 전해준 또 한 번의 선진 문물 및 기술력 덕에 일본 문화계가 다시 한번 융성해지는데 이 시기를 하쿠오 시대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삼국시대에 주로 백제 그리고 가끔 고구려의 영향으로 일본의 불교 미술이 꽃피우던 일본의 시기가 아스카 시대라면 한반도의 삼국 통일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유이민들 그리고 신라의 문화까지 전파되며 또 한 번 문화면에서 진전을 보인 두 번째 시대가 하쿠호 시대인 거죠. 아스카 시대는 확실히 일본이 한국의 나라들에게 특히 백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반면 하쿠오 시대는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에게도 분명 의지를 했으나 그 가운데 일본 고유의 문화를 찾아가보자는 의지도 곁들여지는 새로운 시대였죠. 673년 덴무덴노는 쿠데타를 통해 40대 천황으로 즉위했고 이제는 백제든 고구려든 다 사라지고 신라와 당나라만 남은 상황에서 두 국가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외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일본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중앙 집권화를 도모했죠. 8세기가 되면 나라시대라고 수도를 헤이조쿄로 천도하고 이제 일본이란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신라, 발해, 당나라의 이른바 견신라사, 견발해사, 견당사라고 사신단 겸 문물 실차단을 보내서 일본 또한 동아시아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발해와도 교류를 텄는데요. 당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에서 현재의 중국 지리성 훈춘시인 동경 요원부를 거쳐 바다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 일본도라는 발해와 일본 사이의 대외 교통로도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내의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된 건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7, 8세기 약 150년 정도 중국의 당나라, 한국의 발해와 통일신라,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던 동아시아 역사 통틀어 이다지도 평화로울 수 없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평화의 8세기에 독특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신라가 일본을 원정하러 떠났다는 겁니다. 731년에 일본에 또 대대적으로 침공을 해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 몇 년 전에 신라가 먼저 일본을 공격한 흔적이 있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요. 때는 통일신라 최전성기를 구가한 성도광 때인데 일본 규슈섬에 있는 어느 한 신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718년경 백제 유민들이 일본 규슈섬의 미야자키현에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신라군이 쳐들어와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시설에서 내려오던 기록물인지라 신빙성이 보정되는 건 아니고 또 당시 통일신라의 국내외 정황을 살펴봤을 때 굳이 백제 유민들을 토벌하고자 힘들게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다는 명분과 이유도 없어서 의심 가는 구석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 쪽 기록물도 아니고 일본 측 기록물인데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720년에 해동제국기라고 조선시대의 신숙주가 정리한 일본 대마도 오키나와 역사서에는 신라가 서쪽 변방을 와서 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31년 일본의 신라 공격은 이전에 두 번의 침략을 받은 일본의 반격이었겠죠? 그럼에도 일반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보편적인 정치, 사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놓으며 미술사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대였죠. 특히 당나라가 워낙에 개방적인 나라를 표방했던지라 다국적인 유능한 인재들이 당나라로 모여들었고 국적을 불문한 승려들도 당나라에 모여 서로 지성을 나누고 인맥을 다졌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간 학자들을 도당 유학생, 당나라로 유학을 간 승려들을 도당 유학승이라고 불렀죠. 그 일례가 바로 장보고와 앤린의 사이입니다. 신라인 출생으로 당나라 하급장교 일을 하며 당나라 산둥반도의 상단을 꾸리며 재력을 불린 장보고였지만 바다 위의 해적들로 인해 본인 상단의 피해가 막심하자 본국인 신라로 귀국하여 신라 왕에게 군사를 얻은 뒤 지금의 전남 완도에 청해진이란 해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는 바다 위의 해적들을 소탕하며 해상무역의 1인자로 군림합니다. 당시 당나라, 신라, 일본 사이 교류가 왕성한 만큼 해적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청해진은 자체 호위 병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보고가 당나라와 일본을 왕래했던 일본인 승려 엔린을 호위해줍니다. 엔린은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으로 장보고가 중국 산둥반도에 건설한 사찰 적산 법화원에도 많이 방문하고 일본 교토에다가 적산 선원이라고 이 장보고를 위한 절까지 만들어줍니다. 엔린은 일본과 당나라를 오가며 유학을 했던 일들을 다이어리 형식으로 책을 내는데 이걸 입당구법 순례행기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엔린 승려 개인 다이어리인데 온갖 장보고 칭찬 일색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본인 이야기보다 장보고 이야기 비중이 더 커요. 동아시아의 해적들 하면은 보통 일본의 왜구들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한국인 해적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세기경부터 신라인 해적들, 신라구들이 창궐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스시마 섬의 어부들이 신라구의 해적 기지를 보고는 신라 정부가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한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 위세가 어마무시했고 일본 정부가 이 해적들을 잡아다가 체포했는데 이 체포되는 신라 해적들끼리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있었죠. 신라구들은 일본의 중남부를 아주 자주 약탈했고 신라와 일본 사이가 이 신라구 때문에 외교적으로 틀어질 정도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라 해상무역은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을 할 정도로 이 해상무역에 큰 활약을 보였고 그만큼 신라구 같은 해적들이 창궐하기 너무 좋은 조건들이었죠. 이때 신라구 해적들은 그저 약탈만 일삼는 도적대들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이 산둥반도와 동남해안에 퍼져있는 중국인 해양 상인들, 산둥반도에 있던 신라인들, 신라의 지방 호족들이 빈번하게 담합하거나 지원을 해주었고 신라구들은 그저 조금 폭력적인 해양 상단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그 타겟트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피해가 오죽 심했으면 신라인 입국을 거부할 정도였죠. 비록 실패했지만 신라구들끼리 스시마섬 정복 준비도 했던걸요. 단 한중일 사이 바다를 신라구들이 주름잡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장보고가 이 신라구들을 일망타진했던 겁니다. 단 장보고 사후 신라구들이 다시 조금씩 들끓기 시작했고 이들은 통일신라 말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황해안 일대의 해상호족들이 더 큰 힘을 얻으며 신라구들은 이들과 연합해 더 성장했죠. 이들을 토벌하며 급작스레 호남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키운 사람이 추후 후백제를 건국하는 견훤이었습니다. 단 왕건의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하고 빠르게 민심이 수습되면서 그리고 왕건 그 자체도 해상 세력 출신이었던지라 고려의 한반도 통일 후 신라구는 점차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초기와 중기에는 고려와 일본 사이의 교류가 통일신라 때만큼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중국은 그 강대국 당나라가 멸망한 뒤 송나라가 들어섰지만 늘 북방의 거란족 여진족들과 대립하느라 당나라 때처럼 거대 국제국가의 면모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규슈의 하카타와 다자히후가 국제교육의 항구 역할을 해주었지만 당시 일본은 공무역만 권장하지 이 사무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죠. 이런 국제적 요인도 있었지만 일본은 점차 외교를 등한시하는 폐쇄적인 국가로 나아갔고 결정적으로 12세기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 이른바 막부 시대로 접어듭니다. 천황은 상징적 존재를 격화되고 사무라이 수직 구조의 정점에 있는 쇼군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대사무라이 시대가 개막하며 일본은 더더욱 외교적으로 폐쇄적인 노선을 고수합니다. 첫 번째 사무라이 시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마쿠라 막부도 국제적 요인 때문에 쇠퇴하는데요. 그 주범은 바로 몽골족의 원나라였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몽골족은 국호를 원나라로 바꾸고 고려와 질긴 항쟁을 이어간 끝에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국채를 보존해주는 대신 원나라의 제후국으로 임명하는 원간섭기 시대로 접어드는데요. 팽창 정신을 아직 놓지 못한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은 일본 원정까지 원했고 고려를 일본 원정의 전진기지 겸 원정 동맹군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와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 시작합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명령으로 고려의 24대 국왕 원종은 별수 없이 물자와 병사들을 바쳐야 했는데 이때가 삼별초라고 고려의 원나라 복속을 거부하던 고려 군부의 잔당들이 진도에서 항쟁할 때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오히려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하면서 동시에 이를 일본 원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으며 고려가 삼별초를 진압하려고 할 때 원나라 사령관과 원나라에게 빌붙은 고려인들을 필두로 병사들을 계속 지원하였습니다. 삼별초는 진도에서 제주도로 넘어가 항전했지만 결국 1273년 제주도까지 점령되면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나고 원나라는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여 일본 원정의 전진 기지로 삼습니다. 더불어 삼별초의 항쟁 진압전에 투입시킨 원나라 병력을 그대로 일본 원정에 투입시키기로 했으며 원나라에 빌붙었던 민족 반역자 홍다구가 원나라 환심을 사기 위해 삼별초의 항쟁 진압이 한창이던 때부터 그 이후까지 요즘 말로 고려 백성들과 군사들을 갈아 넣어서 대규모 일본 원정군과 함선들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1274년 원나라 병력 약 2만 5천과 고려 병력 8천, 함선 900척의 원정군이 경남 하포를 출발했고 고려 측 지휘관은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했던 김방경이었습니다. 이를 고려와 몽골의 원정이라는 뜻에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몽골 측 국가명 원나라를 빌려와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이라고도 하죠. 여몽연합군은 2주도 안 되어 쓰시마섬과 이키섬에서 일본군을 토벌했고 약 3주 만에 지금의 규슈섬, 후쿠오카의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쓰시마섬과 이키섬에서 몽골 병사들이 일본인들에게 자행한 학살의 규모가 정말 무시무시했다고 하네요. 규슈섬의 지방 사무라이들이 대거 모여 항전했으나 고려 장군 김방경의 지휘하에 일본 병력은 쓸려나가면서 하카타만과 인근 내륙 지역까지 연몽연합군이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제 더 진격해서 사기가 떨어진 일본 사무라이들을 토벌하고 규슈섬을 장악해 가야 하는데 이 연몽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나서도 굳이 진격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이다가 큰 규모의 태풍을 만나 무려 200척이 침몰해버립니다. 여몽연합군이 잘 싸워서 죽인 일본인들보다 태풍으로 인해 익사한 여몽연합군 측 병력이 더 많았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상륙에도 성공을 하고 해안가 장악에도 성공을 했는데 왜 병사들이 육지에 있지 않고 배 위에서 주둔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당시 병사들이 바다 위에 배 안에 있었으니 더 피해의 규모가 컸던 거죠.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찰나에 태풍을 맞은 게 아닌가 합니다. 이로부터 7년 후 1281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 규슈섬을 조지겠다며 고려에게 명령해 2차 원정군을 조직합니다. 이미 1년 전이었던 1280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에 정동행 중서성이라고 줄여서 정동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원정을 위한 일종의 작전사령부를 설치했죠. 당시 고려 국왕은 원종의 아들 25대왕 충렬왕이었는데 충렬왕은 원나라 정부에 고려 형편이 지금 많이 안 좋다며 입장을 바꿔줄 것을 호소했지만 쿠빌라이 칸은 고려 정부를 달래기도 하고 압력도 넣으면서 결국은 2차 원정군을 경남 하포에서 출발시켰습니다. 원나라 측 병력 1만, 고려 측 병력 2만이었으며 2차 때는 독특한 게 중국 남쪽에서 출발하는 중국인 측 수군들도 있었던 겁니다. 2차 때는 원나라가 중국의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다 장악한 이후의 시점이라 중국의 동남 해안에서도 수군을 출정시켰던 거고 그 규모는 자그마치 1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만 중 상당수가 전혀 훈련되지 않고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허수들이었죠. 여몽연합군은 2차 때도 1차와 똑같은 루트로 쓰시마섬을 거치고 이키섬을 거친 후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몽연합군은 쓰시마섬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으며 이키섬은 장악하긴 했으나 저항의 강도가 워낙 세서 여몽연합군이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하카타만 상륙도 1차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성공을 했고 지연된 시간이나 입은 피해가 막심했죠. 더군다나 일본 본토에서도 대규모 사무라이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래도 숫자로는 여몽연합군이 훨씬 더 많아서 대규모 접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또 태풍이 몰아쳐서 병사들이 싹 다 익사하거나 살아남아도 후유증과 배고픔으로 사망합니다. 몽골, 고려, 중국 측 함선들이 크고 작은 거 다 합쳐서 3,500척이었고 그 중에 90% 이상이 침몰됐다고 하니 당시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다행히 고려군은 김방경의 유능한 지휘하에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2차도 실패했으며 일본인들은 두 번이나 일본을 지켜준 태풍을 신이 내린 바람이라는 뜻에서 신풍, 일명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2차 원정까지 실패한 후 이 정동행성은 폐지가 되었으나 1283년과 1285년 정동행성을 다시 부활시켜 추가 원정도 준비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쿠빌라이 칸이 죽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아마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 칸의 개인의 욕심이었던 것 같고 원나라 정부나 군부도 딱히 일본 원정에 동조하는 쪽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지난번 4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할 당시 일본은 최초의 사무라이 시대, 이른바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실패하였지만 일본에게 입힌 피해가 특히 쓰시마섬과 이키섬 그리고 규슈섬의 피해는 경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가마쿠라 막부에서도 여몽연합군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었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비 지출도 어마어마했죠. 사무라이 피라미드 신분 구조에서는 이 정점에 있는 쇼군, 그리고 이 쇼군에게는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고케닌이라고 불렀는데요. 쇼군의 친위대 같은 개념이었으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한이 남달랐죠. 그러나 막부 정권은 여몽연합군의 침입에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이 고키닌들로부터 많은 경제적 자산을 수탈해갔습니다. 그들이 쇼군에게 분봉받은 영지들을 도로 빼앗기고 여기에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토지의 가치도 하락하는 게 아닙니까? 다수의 고케닌들이 몰락했고 몰락한 고케닌들은 토지와 터전을 잃은 채 전국 지방을 전전하며 지방의 유력 사무라이들에게 복속되는 현상이 만연해지죠. 이렇게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천황 고다이고 덴노는 가마쿠라 막부 정권을 타돌아 움직임을 보이지만 1332년 역공을 받아 천황이 교체되었고 유배지에 있으면서 고다이고 덴노는 전국적인 거병 명령을 호소하며 각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가마쿠라 막부는 1333년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다이고 덴노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 사무라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사무라이들을 동원한 게 아닙니까? 복귀한 고다이고 덴노는 귀족과 사무라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으나 사무라이들의 기득권이 너무 강건했고 고다이고 덴노는 다시 사무라이들을 분열시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친천황 사무라이들과 반천황 사무라이들로 나뉘는데 반천황 사무라이들이 수도 교토를 장악하고 고다이고 덴노와 친천황 사무라이들은 교토를 탈출해 요시노로 도망치면서 북쪽의 교토와 남쪽의 요시노 정부 두 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북쪽 교토에 있던 반천황 사무라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338년에 스스로 새로운 쇼군이 되어 두 번째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가 개창합니다. 그러나 남북조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이 무로마치의 쇼군은 유일한 쇼군이 아니었고 북조의 이 교토 정권 내부에서도 권력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렇듯 막부의 전국적인 지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몇 년 전 가마쿠라 막부가 지방 사무라이들에 의해 타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지방 사무라이들이 다이묘라는 지방 영주로 부상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는 엄청난 자치권을 발휘하는 세력이 된 겁니다. 하나의 통일된 강력한 중앙정부의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별로 다 행정 지배력이 제각각이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통제할 수 없는 사 조직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법입니다. 지방 다이묘들과 결탁한 범죄 집단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섬나라, 일본에서 범죄 집단이라 하면 해적들이겠죠? 바로 14세기 동아시아 전체를 박살내었던 왜구들의 등장이었습니다. 5화에서 말씀드렸듯 당시 이제 갓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한 시기에는 일본이 북조와 남조로 분열되어 있었고 지방 분권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중앙 지배력은 매우 약하고 왜구들이 창궐하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이 왜구들은 주로 쓰시마섬, 이키섬, 규슈섬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들에서 고려와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해류와 바람에 따라 한반도의 동해안을 약탈할 수도 있고 중국과 고려 사이 황해안 일대를 종횡무진 누빌 수가 있었습니다. 황해의 해류를 타면 중국 동남해안과 고려 서해안을 양옆으로 털어먹을 수도 있었죠. 왜구의 첫 타겟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고려였습니다. 왜구들의 약탈이라면 주로 고려의 남쪽 해안 지방이 피해가 심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남쪽 해안 지방의 피해가 극심했기도 했지만 점점 내륙으로까지 들어왔고 한반도 북부까지도 진출해 약탈했었죠. 그 딱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점이 바로 1350년입니다. 1350년부터 이상하게 왜구들이 약 100여 년에 걸쳐 한반도 국토를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를 휘잡게 됩니다. 1352년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이 즉위했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이 2년간도 왜구들의 노략질의 빈도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주로 바닷가 말이 주된 타겟이었어요.
공민왕 즉위 연도에만 수차례 왜구들의 침입이 있었고 심지어는 인천까지, 황해도까지도 바다를 따라 올라왔었죠. 이런 수차례의 침입에 따라 왜구들도 고려의 경제적 교통로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버렸고 1354년에는 무엇이 표적이 되었느냐? 바로 조은선이었습니다. 조은선이 뭐냐고요? 남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수도인 개경까지 실어 나르는 세금 운반선이었습니다. 세금을 노리니 그만큼 왜구들이 뺏어가는 경제적 양이 어마어마했고 고려의 피해는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고려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싸우긴 했습니다. 그저 졌을 뿐이죠. 1358년 고려 선박 300척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고요. 이에 공민왕과 고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 내륙으로 이주를 장려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해안가 마을을 비우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구들의 침입이 잦은 것도 문제고 설령 오지 않더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함에 백성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1360년대에는 북방의 홍건적들까지 침입해오면서 고려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인천 옹진군에는 이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1364년에는 세금 조은선 호위 병력을 별도로 붙였는데 고려 장수들이 왜구들을 맞닥뜨리고는 도망쳐버리고 80척 중 60척이 침몰합니다. 왜구들을 상대로 몇 번 이기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바다 위에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내륙 지방까지 약탈하러 온 왜구들을 산골 깊숙이 유인해 토벌하는 수준이었지 근본적인 전쟁의 승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69년에는 중국으로까지 왜구들의 공략 범위가 넓어져 특히 산둥반도 일대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딱 인천과 황해도 서해안 털고 산둥반도까지 털고 오면은 왜구들 입장에서의 최적의 코스였겠죠. 당시 중국 명나라를 건국한 명나라의 1대 황제 홍무제 주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죠. 왜구들이 중국의 근심거리는 되지 않겠지만 고려를 소란하게 만들까 우려된다. 하물며 왜놈들이 10년 넘게 바닷섬을 휘젓고 다녀 고려 왕국의 모든 사정을 다 세세히 알고 있으리니 이것 또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왕이 그들을 물리치려 할 경우 깊은 해저와 높은 보루 및 충분한 비축물자가 없으면 사방에서 원병이 오더라도 적들의 예봉을 꺾고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공민왕은 왜구들을 격퇴하지 못하는 사령관들을 엄히 책임을 물어도 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고려의 군대는 그다지도 최악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군대는 사벌 군벌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체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성계 등의 동북면 군대와 고려의 중앙군도 북방의 이민족들과 육군으로 이 기병과 보병으로 쏠 때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다만 고려는 수군이 지나치게 약했던 겁니다. 아니 별도의 수군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아예 전함과 배 위에 싸우는 병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대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별도의 독립된 수군 전문 병과가 없었던 거죠. 마치 처음 전투기들 생겼을 때 별도의 공군이 없는 채 육군과 해군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말이죠. 1374년 그간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이희장수와 정지장수가 공민왕에게 수군을 별도로 만들어 수전에 특화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정지는 공민왕에게 내륙에 사는 백성은 배를 부리는데 익숙하지 못하니 왜구들을 막기 어렵습니다. 바닷섬에서 나고 자랐거나 해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만 등록시켜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휘하게 하면은 5년 내에 바닷길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공민왕은 이희와 정지에게 이르러 초야에 묻힌 이희도 이러한데 백관이나 위사 중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없느냐고 했다죠. 수군 특별 양성에 대해 공민왕은 최영 장군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최영은 수군에 특화된 별도의 군대보다는 고려의 전 군대가 수군에 투입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전함 2,000척을 만들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시 고려 수군이 갖고 있는 배가 전부 다 합쳐서 100척 내외 정도였을 때 최영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죠. 공민왕은 고려의 전 병력을 수군으로 만들 수는 없었고 2,000척까지도 전함을 만들 수도 없었으나 이희, 정지 등의 제안에 따라 수군을 육군 소속이 아닌 별개의 부대로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양을 키우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초반엔 왜구들에게 계속 깨지기만 합니다. 공민왕이 고민하던 중 1374년 외선 무려 350척이 경남 하포로 들어와 고려군 5,000명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병사가 5,000명이 죽었으면 희생된 민간인 수는 훨씬 더 많았겠죠? 하포 전투에서 유례없을 정도의 대패배를 겪은 이 시점에 아직 고려 수군이 제대로 갖추어주지 못한 이 시점에 공민왕이 살해를 당했고 어린 우왕이 32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왜구들의 횡포는 여전했고요. 우왕 2년이었던 1376년
늘 그렇듯 왜구들이 2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전라도 해안가를 약탈한 후 내륙으로 진입, 이후 충청도까지 북상합니다. 고려군은 제대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밀리기만 하고 있었죠. 이에 최영 장군은 당시 환갑의 나이였음에도 본인이 직접 전장에 나서고 싶다며 자처했고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늙은 몸을 이끌고 출정하였습니다. 지금도 환갑이 결코 젊은 나이도 아닌데 하물며 고려시대 환갑은 나이 노장 중에 노장이었던 겁니다. 최영은 지금의 충남 부여군에 있는 홍산에서 절벽 위에 있던 왜구들과 싸웠는데 이때 최영 장군은 정예 부대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사령관이 맨 앞에 있는데 어느 병사가 안 따라올까요? 맨 앞에 있다 보니 당연히 적의 표적이 되었고 최영은 전투 중 입술에 화살을 맞았다고 합니다. 입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음에도 당황하지 않은 최영 장군은 화살을 뽑아 그대로 다시 화살을 날려 적을 쏴 죽이고 분전하여 홍산에서 왜구들을 무찌르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홍산 대첩이며 이미 최영 장군은 고려 내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베테랑 장교였지만 홍산 대첩의 승리를 계기로 구국 영웅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홍산 대첩에서 적군과 아군의 수 그리고 사상자 수는 불명확하지만 왜구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리라 추정됩니다. 애당초 이 20척만 가지고 왔잖아요. 따라서 대첩이라 불릴만한 규모의 전투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대첩이 붙는 건 노장의 몸에도 불구하고 선두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며 활약한 최영 장군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공덕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홍산 대첩에서 최영이 보인 맹렬함 때문에 이후 왜구들 사이에서는 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최영뿐 이런 말들이 돌았다고 하죠.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최무선입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었고 이후 고려 및 나중에 조선까지도 수군들의 수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 바로 화약을 개발해내는데요. 우선 화약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중국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화포를 만들 수 있는 국가도 중국이 유일했죠. 중국은 아주 소량으로 화포를 외국에게 대여는 해주었으나 화포를 제작하는 기술만큼은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화약에 관심이 많던 최무선은 엄청난 양의 공부와 연구, 끝없는 시행착오의 실험, 인맥을 총동원한 중국 지인들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끝끝내 화약 만드는 기술을 터득합니다. 고려 정부는 처음에는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으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1377년 우왕 3년 이 고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통 도감을 설치합니다. 화통 도감은 화기 제조를 위한 임시관청으로 최무선의 주도하에 화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포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3년 후 1380년 때마침 약 500여 척의 왜구 선박들이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500척은 정말 이때까지도 없을 만큼 유례없는 대규모 왜구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아직 남북조로 나뉘었던 일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던 남조는 규슈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고 여기서 쫓겨난 사무라이 세력들이 왜구들과 결탁해서 작정하고 고려로 넘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왜구들은 이 500척의 함대를 지금의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사이 진포라는 곳에서 정박시키고 내륙으로 약탈을 하러 떠납니다. 그렇다면 정박해 있는 500척의 배에는 최소한의 수비 병력밖에 없었을 텐데 이때 최무선이 1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가 그간 개발해두었던 화약통을 실험했고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500척 함대 괴멸. 비록 비어있는 배였지만 500척을 박살낸 건 아주 큰 성과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선이 전부 없어지니까 내륙으로 노략질하러 떠난 대규모 왜구들이 못 돌아가고 한반도 국토 내에 갇혀버리니 기왕 이렇게 된 거 고려 곳곳으로 유린하며 약탈을 일삼습니다. 충청도 털고 경북 털고 지리산 쪽으로 내려와 또 털었죠. 고려 조정은 고려 군부 최고 장교 9명의 원수들을 왜구 토벌에 보냅니다. 병력이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고려의 정규군이 지금의 경남 함양 사근 내역에서 대패배를 해버립니다. 우왕은 최영의 추천에 따라 최강 군벌을 소유하고 있던 이성계의 부대를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이성계의 부대는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이성계가 지휘하는 이 사적 군벌 느낌이 강해서 처음부터는 투입시키지 않았으나 이제 별 도리가 없었던 거죠. 이성계는 지금의 전북 남원인 황산에서 고려시대 왜구와의 최종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전에 들어섭니다. 이성계는 보병이 왜구들과 맞붙는 사이 기병대를 이끌고 크게 돌아 왜구들의 후면을 공격했고 난전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왜구들이 고지대로 도망칩니다. 그래도 고지대를 선점한 왜구들은 아래에 있는 고려군에게 화살을 퍼부으며 방어하고 있었죠. 이성계가 부하 장교들에게 왜구들의 추적 임무를 주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가파른 절벽길이라 진군이 힘들다고 하자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를 보냈답니다.
이방과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거길 올라가는 건 무리입니다 라고 하자 답답한 이성계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가파른 길을 올라가 길을 뚫습니다. 다시 한번 격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외구적장 아지발도가 눈에 띈 겁니다. 활의 신이었던 이성계는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아지발도의 투구를 떨어뜨렸고 아지발도가 당황한 틈을 타 이성계의 의동생 이지란이 아지발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적증을 잃은 왜구들은 도망치다가 반 이상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살아 도망치는 왜구의 수가 고작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가 왜구 전쟁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황산 대첩이었고 사실상 보스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산은 삼국시대 백제의 계백이 신라의 김유신과 싸운 황산 벌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로부터 다시 3년 후였던 1483년 120척의 외선이 또 쳐들어왔다가 남해안 관음포에서 정지 장군이 이끄는 47척의 고려 수군에게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공민왕 이래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수군 양성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예 수군을 조직해냈고 늘 털리기만 하던 고려 수군이 이제서야 빛을 발했던 겁니다. 이로써 고려시대 왜구들은 한동안 고려를 침공해오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부활은 했지만 과거처럼 그 정도 노략질은 더 이상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